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무척 포근합니다. 1월 날씨치고는 정말 예외적인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예외가 날씨만 예외는 아니죠. 지금 모든 상황이 전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여러분 첫 출발 어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만일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예,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직접 보고 인사를 하면 기분이 새로워져요. 네. 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증을 했네요. 예? 교수님은 온라인 쇼핑 하시나요?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예. 최근에 원래 귀찮아가지고 맞습니다. 내 손 안에 쇼핑이다 해서 네.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원래 많이 했죠. 옷도 사고 컴퓨터까지 이걸로 사요. 맞습니다. 컴퓨터도 사고 네. 최근에 남자들이 네. 이른바 아재들이 네. 40, 50대 남성들이 여기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데 봤더니 마스크팩, 아이크림, 뭐 헤어크림 이런 걸 산다는 거죠. 잠깐만요. 40, 50대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샵에 야, 가서 가게에 가서 사기에는 약간 머쓱하잖아요. 예. 주변에서 날 보는 것 같고 왠지. 예. 근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사면 누가 봅니까? 그렇죠. 나도 필요하잖아요. 저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목에까지 산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액이 처음으로 월간 거래액 기준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작년 11월 자료를 보면 6조 874억 원이었어요. 2001년부터 통계를 집계했는데 예. 처음으로 6조를 넘어섰고 1년 전에 비해서 23% 늘었고 특히 모바일 쇼핑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쇼핑이 40% 늘었습니다. 예.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예. 작년 11월 기준은 56.4%고요. 최근에 백화점 대형마트 장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대목이었던 작년 말에 11월 12월에 너무 추웠고 촛불 여파도 있어서 쇼핑하는 거는 약간 뭐 주위에 시선도 있고 하는데 대신 온라인 쇼핑 누가 봐도 뭐 나 혼자 하는 그렇죠. 쇼핑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스크팩 같은 거 40, 50대가 산다. 그렇죠. 가서 사면은 아니 마스크팩 한 게 적어야?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요. 예. 당신이 마스크팩 해? 이런 모으는 것 같죠. 예. 참, 근데 전 마스크팩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면 좋다라고 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한두 번 해봤죠. 한두 번 해보셨어요? 네. 아니, 뭐 아직 하실 나이죠. 근데 지금 저는. 해야죠. 갖고 와야 될 나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새해 항상 등장하는 게 금연인데 담배 그렇죠. 안 피시잖아요. 그렇죠. 정인석 기자. 그죠? 네. 전 피는데. 다행히, 예. 근데 작심삼일 하기가 쉽죠. 저는 이게 싫어서 아예 작심삼일 안 하는데. 근데 실제 작심삼일이 맞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오늘이 3일째입니다. 1월 네. 3일. 딱 작심 3일 날인데 새해마다 이제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금다영 씨. 금다영 씨? 금연, 다이어트, 영어. 항상 새해 결심입니다. 금다영 씨. 근데 항상 작심삼일하기 쉽죠. 특히 금연이 그런데 예. 실제로 그 통계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죠. 삼성카드에서 2015년 11월 12월에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봤더니 흡연자 4명 중 1명이 새해를 맞아서 3일 안에
담배를 다시 샀다라는 거고요. 예. 25%죠. 그리고 특히 3일째 되는 날에 14%가 포기를 하고 담배를 다시 샀다는 거고요. 보름까지 절반 이상 57%가 담배를 재구매했고 한 달 사이에 77%가 다시 담배를 샀다라고 하는데 예. 오늘만 넘기면 일단 25%는 넘어선 겁니다. 4분의 1은 달성한 겁니다. 작심 3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젠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금연을 하시려면 평생 금연을 하셔야지 금연을 했다가 담배를 다시 피면은 담배 피는 양이 2배로 는다는 그런 이런 걸 경험자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끊으신 분은 계속 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비흡연자들 청취하시는 분들 아마 교수님이 어떤 합리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 아픈 데를 자꾸 찌르면 큰일이네. 네, 작심 3일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당국이 또 제멋대로인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손본다고 그러네요. 네? 저축은행 대출은 이렇습니다. 예. 지금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7.9%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대출만 받으면 대부분 27.9%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못 빌려서 한도가 넘어서 예. 저축은행으로 오고 아니면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까 저축은행 오니까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대출 금리 수준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 은행은 특히 그런데 저축은행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묻지마 27.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행을 금융감독원이 뜯어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주요 저축은행을 봤더니 특히 다들 27.9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중에 이걸 고쳐서 신용 등급별로 대출 금리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은행처럼 그렇게 바꾸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또 그 아파트 분양 물량이 확 줄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작년 11월 때마다 제가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겁다 이런 얘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그 때문에 113 대책이 나왔잖아요. 규제를 하는 거죠. 특히 뜨거운 곳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했고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할 때 소득 상환 능력을 심사를 하고 이자만 갚는 분할 상환, 일시 상환 대출을 했었는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다 전환하면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다시 냉각이 되고 가라앉게 된 거고 특히 1월에 봤더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수도권에선 73% 가장 많이 뜨거웠던 곳이죠. 70% 줄었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벚꽃 대선 아무튼 상반기 중에 대선이 있으면 또 대선이 끝나면 또 아파트 분양 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달아오르게 해야 되니까 또 규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그 일면 톱이 뭐냐면 지금 100만 채, 100만 채 빈집이고 이것이 좀 있으면 300만 채 빈집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분양 물량이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 좀 집값이 싸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요, 이거. 특히 지금.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이 너무 높은 맞습니다. 것이 편중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강남 지역이 특정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군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학군 좋은 데 가잖아요. 그럼 내신이 불리해가지고 나중에 피곤해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신 비중을 높이면 집값도 좀 평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허재 감독의 아들이라고 그러네요. 허웅 선수가 프로농구 동부에서 뛰고 있다고 그러는데 올스타전에서 2년 연속 올스타 팬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네요. 아버지 닮아서 아주 그냥 잘하는 모양이에요, 농구를.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프로농구 동부의 그 가드, 이 허웅 선수가 이 허재 감독의 아들로 많이 알려진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허재의 아들 이런 수식어를 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허웅 선수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농구 올스타 이 베스트 5 팬 투표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올스타 팬 투표 2년 연속 1위면은 예. 현재 프로농구에서 최고 인기 있는 선수라고 인정해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예. 이 전체 83,837표 가운데 예. 53,157표를 얻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허재 감독이 이 불세출의 농구 스타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현역 시절에는 프로농구 팬 투표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때문에 허웅 선수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허웅 선수에 이어서 이 삼성의 김태술 선수, 예. SK 김선영 선수가 2, 3위를 차지했는데 예. 이 올해 이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22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가 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프로축구 텐진이 권경원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적료만 132억 원이요? 예? 예. 어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이적료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중국 텐진이 이 아랍에미리트 알 아흘리의 권경원 선수를 영입했는데 예. 이적료가 1,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2억 원이 되고요. 계약 기간 5년인데 연봉 300만 달러니까 연봉만 총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권경원 선수 한 명 데려가는데 텐진이 무려 313억 원을 쓴 거고요. 예. 우리 선수로는 역대 2위 이적료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갈 때 2,200만 파운드, 그러니까 32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예. 이 권경원 선수 이적료는 이 박지성 선수의 500만 파운드, 74억 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뛰어서 그런지 이 권경원이라는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권경원 선수가 이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뛰었지만 이 시니어 대표팀에서는 아직 뛴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2013년 전북 현대에서 프로에 데뷔했고요. 예. 유망주이긴 했지만 이 당시에 이 전북이 워낙 멤버가 좋아서 벤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바이 전지 훈련에서 행운이 찾아왔는데 이 알 아흘리하고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 알 아흘리 감독이 권경원 선수에게 한눈에 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 아흘리가 적극적으로 이 영입을 추진했고요. 알 아흘리로 이적하고 난 뒤에 예. 이 권경원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이 5년간 총액 181억 원을 받고 권경원 선수 중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터키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 예. 이 트라부존스포르에서 팀을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트라부존스포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나라 선수들과도 좀 인연이 있던 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석현준 선수의 이름이 보도가 됐는데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예. 원래 이제 석현준 선수가 이 소속팀이 포르투갈의 FC 포르투이거든요. 예. 지난해 8월에 1년 임대로 이 터키 트라부존스포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트라부존스포르에서 이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요. 16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 터키 언론이 이 트라부존스포르가 이 석현준과의 임대 계약 중도 해지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FC 포르투로 돌아와도 주전 자리가 만만치가 않다는 건데 뛸 수 있는 팀을 석현준 선수가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팀을 자주 옮기는 선수를 저니맨이라고 하는데 이 석현준 선수가 대표적인 저니맨입니다.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서 선수 생활 시작한 이후로 이 트라부존스포르가 벌써 8번째 팀이고요. 예. 새로운 팀을 찾으면 9번째 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유일한 여성 감독이죠. 이 박미희 감독. 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박미희 감독의 흥국생명이 지금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기에 여자 농구나 여자 배구나 이 여성 감독이 이 선수들을 지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감독 자리도 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감독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여자 배구 박미 감독, 여자 핸드볼 이모경 감독, 탁구 현정아 감독 정도만이 여성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박미 감독이 흥국생명을 단독 선두로 이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올해 목표가 우승이거든요. 예. 박미 감독이 2014년에 흥국생명을 맡았는데 이 두 시즌 만인 2016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올해 우승에 도전할 정도로 이 감독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은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농작품,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자,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아이가 잘했을 때만 칭찬해주지 마시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세요. 커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배고프지 않도록요. 오늘은 혜민 스님의 힐링 에세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최근에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국내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고양이 AI에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원래 고양이 데리고 산책 많이 가는데 AI 때문에 좀 외출이 꺼려지긴 해요. 고양이여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원래 외출을 갔었는데 고양이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기도 좀 무섭고 그냥 집에만 좀 있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감염은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좀 그래도 불안하기는 해요. 고양이도 그렇고 애완동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나라의 그런 무능함 때문에 내가 애완동물도 마음대로 못 키우나 자유민주 국가에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시댁은 시골이거든요. 저희 또 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전부터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또 일해야 되냐고 막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가에서 초기 대응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농가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그 먹기가 좀 꺼려하잖아요. 달걀값도 많이 너무 오른 것 같고 조류니까 조류하고 그것도 뭐 고양이나 개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먹는 것도 요즘에 신경 쓰게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요즘에 계란이나 닭이나 안 먹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AI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식품이 아무리 삶거나 열가해서 없어진다 한들 완벽하게 그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건 맞는데 아직 좀 너무 막연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 정책과 환경에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앞서 고양이 2마리가 조류 독감, 그러니까 AI에 걸려서 폐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AI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AI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AI로부터 우리 애완동물 관리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이시죠. 조류질병학과 김재홍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고양이가 AI에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지난달 26일, 27일 날, 포천에 있는 한 농가에서, 개인 집에서요. 예. 고양이가 2마리가 죽어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유행한 H5N6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고 보도가 됐었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닭이나 오리한테 옮긴 거예요. 옮은 거예요, 이게? 그거 직접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근방에 한 200m 이내에 자일천이라고 개천이 있습니다. 예. 또 한 600m는 한탄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는 그 야생조류가 많은데 AI로 감염되어 죽은 그 야생조류를 먹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AI가 포유류한테도 감염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고양이도 감염이 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경로,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지는 않는데. 예. AI로 죽은. 호흡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군요. 예, AI로 죽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태국에서. 예. 호랑이 동물원에서 죽은 오리 폐사체를 먹여가지고
약 60여 마리의 호랑이가 몽땅 집단 폐사한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AI로 감염돼서 죽은 조류나 가금류는 절대 먹이면 안 되죠. 그건 그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야생 조류 말씀하셨는데 야생 조류에 예를 들면은 그 배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고양이나 개가 지나가다가 밟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많은 감염이 되게 어렵습니다. 원래 조류요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주 고농도로 구강을 통해서 들어가야 감염이 되죠. 그냥 배설물을 밟았거나 이 정도로 감염되지는 않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고양이가 그렇게 되면 이 고양이도 살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고양이가 설령 감염이 돼도 그 감염된 고양이가 사람한테 다시 AI로 옮길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위험성이 극히 낮은데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고양이 보호소에서 치료하던 수의사가 한 명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사례인데 미국의 바이러스는 H7N2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H5N6가 돼서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대입은 못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감염된 고양이가 있다면 조심해야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조심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도 역시 이 배설물 같은 거 이렇게 손에 닿았다고 해서 옮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 정도로 감염은 안 되고 보통 외국에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감염된 가금류를 해체하는 과정, 내장을 만지고 또 가까이 접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배설물 좀 만졌다고 감염될 우려는 낮습니다. 이 개나 고양이가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이번에 미국 고양이 감염은 아주 가벼운 감기처럼 열이 약간 있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나온 포천의 고양이도 침을 약간 흘리거나 감기 들었을 때 가래가 살짝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왔는데 급사 폐사를 한 채로 발견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나 보죠, 그렇게? 워낙 급성은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개나 고양이 집에다 꽁꽁 숨겨두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산책도 좀 시키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에 AI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도심 아파트 주변에 논밭에서 야생조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생조류라는 게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까마귀도 있고 까치도 있고 그런 것도 야생조류 아닌가요? 야생조류는 맞는데 AI에 걸릴 수 있거나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들은 아니죠. 그렇군요. 물새류가 위험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도심에 있는 물새류가 다 감염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특별하게 지금 AI 때문에 더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가 감기 예방에 기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농촌에 논밭에 가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강아지 산책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시군요. 저희는 새도 키우기 때문에 앵무새도 동물원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럴 필요는 없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조류질병학과 김재홍 교수였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유라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명령이 발효된 이후 일주일 후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한 달간 구금 처리되고 있는 지금 정유라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불고
불구속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별 효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코너죠. 이것이 여론이다. 자, 오늘은 언론사, 진짜 신년 여론조사, 거의 모든 언론사, 많은 언론사에서 신년 여론조사를 했죠.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년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6개, 7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당연히 대선 관련 여론조사고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수치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양강구도로 사실은 상당 부분 조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다소 우세한 상황, 반기문 총장이 이제 주춤한 상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뒤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추격하는 그런 이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한 것은 뭐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한 개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 그 본인 주장하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먹혀서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보면은 아주 월등히 수치가 올라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확장력이 제약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이제 가능한데 그러나 어쨌든 가장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강점으로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표냐 아니냐 사실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뭐 정치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세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야권 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권 주자, 야권 주자 모두 이제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세 이런 특성들을 갖는데 개헌이라든가 또는 결선 투표제도 약간 그런 특성을 갖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보면은. 대중의 관심은 사실 최순실 사태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본격적으로 열리긴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수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60-70%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선판은 열렸지만 대중의 관심의 상당 부분은 이 최순실 사태에 새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정치 대선 주자들 간의 공세들이 아주 대중들에게 쉽게 먹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제가 놀란 게 저는 이제 신율의 시사탕탕 우리 YTN TV에서 저녁에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당 시청률을 보면은 사실은 이 대선 이거 별로 관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최순실 게이트 여기에서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거 이쪽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수치로 증명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1위 주자는 사실 타겟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최순실 사태로 이제 사실 관심이 바뀌어져 있고 대중들이 거기다가 새누리당도 이제 그 분당이 됐잖아요. 또 국민의당도 내부 상황이 있고 하니까 사실 그 다른 정치 세력들의 공세도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1위 주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떨까요? 뭐 최근 이제 악재들, 뭐 공세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검증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상승 여력은 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보수의 유일한 뭐 경쟁력 있는 후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결집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후에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반 총장 개인의 문제라고 보다는 이 보수 지지 기반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 정권 보수는 보수 아니에요, 그냥?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 표출을 하느냐.
여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여론의 지지 같은 경우는 수치도 중요합니다만 그 강도도 중요하거든요. 적극성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정권제 말이라는 점, 뭐 두 번의 보수 정권이 거치면서 또는 이 최순실 사태가 어쨌든 현 정권과 연관이 돼 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보수층들이 내가 보수이고 또 보수 정당 정치 세력 보수 정치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성들을 강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요인이거든요. 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원이 쉽게 될 것이냐 단기간 안에 그 부분이 사실은 반 총장 개인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면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인데 우리가 사실 선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선거의 일반적인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태도가 선거에서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관련 조사도 있습니까? 네, 그 흥미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니 그게 사실은 진짜 선거하고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제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1명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이 항목을 물었습니다. 이번에 절대 뽑지 않겠다 이런 후보는 이제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1위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25.4%. 2위는 문재인 전 대표 22.4%. 그러니까 차이가 뭐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10.3%, 4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5.1% 이런 이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이 조사는 어쨌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14.2%였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선거는 되게 찬성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반대하러 간다. 굳이 이제 영어로 쓰면은 voting for가 아니라 voting against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래서 영어 좀 되시네. 비토율이 아주 높으면 사실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편은 또 비토가 있어야 안티가 있어야 이제 지지층이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개 이제 순위가 높게 나오는 것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상대 진영에서 저쪽 진영의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앞부분에 보면은 나름 이제 경쟁 있는 후보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는 반기문 총장,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또 여권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반대 의사를 많이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조사가 상당히 중요는 하죠. 이거를 사실은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 진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앞으로 여론조사는 좀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비토 비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 비토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20% 높아야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만큼 그 이유가 또 생각만큼 지금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기가 지금 최순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지난 촛불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 이런 게 확인이 된 조사가 있나요? 내일 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 28일, 12월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성인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조사가 있었냐 하면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수용도 또는 독재에 대한 수용도 이런 걸 물어보는 이제 어떤 정교화된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질문 문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항상 다른 체제보다 낫다. 여기에 대한 동의도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이제 이것에 대한 동의도 이걸 가지고 독재에 대한 수용도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다른 체제보다 낫다. 이 공감도가 75.5%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해 6월 같은 기관 조사가 있었거든요. 무려 22.8%포인트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거는 이 최순실 사태 그다음에 촛불 집회 등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진보층, 중도층, 심지어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층에서도 한 이제 20%포인트 이상 이 민주주의가 다른 체제보다 항상 낫다라고 하는 게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이것은
6개월 전 조사에서는 28.6%였거든요. 근데 15.2%니까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였다고 하는 최순실 사태 이 게이트가 민주주의 인식 고양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따라서 아니 아무리 상황이라도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응답을 했던 분들이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달했었으니까. 참 놀라운 수치네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87년 체제, 87년 체제 네. 하는데, 1987년 60 민주항쟁 때, 네. 그때 사실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숙이 아니라, 네. 이 정착을 시키는 것, 이게 새롭게 가동시키는 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그런 시위를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주권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확신, 네. 자신감. 사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정치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그 본인들이 이제 주체가 되게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집회가 어떤 주도하는 리딩 그룹이 있었다. 네. 이런다면 이렇게 규모가 커지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질적으로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본인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많이 불러오게 되고 가족들 같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주인이니까 평화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지 하는 인식을 영향을 주니까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의 집회 시위의 원형이 이제 말씀하신 87년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라고 한다면 강목과 돌멩이 날아다니는 폭력적인 것들이 원형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인들의 시위와 집회의 원형이 이번에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집회 시위라고 하면 평화적이고 질서를 지키고 또 약간 웃음과 축제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원형이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윗세대들은 이제 그것이 크게 바뀔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랫세대 같은 경우는 시위 집회의 원형이 이번 것으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촛불 시위라는 건 간단히 얘기한다면 불법은 준법을 이길 수 없다.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분노해서 나간 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도덕적 우위, 정당성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위, 이 촛불 집회라는 거는 불법은 준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촛불 집회가 사회 불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조사에서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촛불 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는데 반대가 67.2%, 찬성이 31.7%. 그러니까 2배 이상 이제 반대가 높았고 어쨌든 국민 10명 중에 7명 가량은 정치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이념 성향층이 약간 다르긴 한데 보수층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중도층에서는 10명 중에 7명이 진보층에서는 10명 중 8명이 정치 불안과 무관하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10월 말부터 대규모 집회로 인해됐지만 연행자도 없었고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성도 없었고 구속자도 없었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집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 불안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 궁금한 게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예? 이게 만일 정치가 평온하고 잘 굴러가는데 갑자기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갔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지만 맞습니다. 이게 먼저 원인이 있고 그래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유라에 관한 속보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촛불 집회 이거는 탄핵 때까지는 계속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어지고 이게 또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변화된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